네, 이번 영상은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은 조선의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 이 전쟁이 조선뿐만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명나라와 일본의 역사까지 바꿔놓은 커다란 국제전쟁이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바로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관백이 쳐들어오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넘어서 명나라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당시로서는 세계 정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100여 년에 걸쳐서 전개되었던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도요토미에 의해서 통일되었던 이 전국 시대의 다이묘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조선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 전쟁 준비가 사실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이 건국된 지 200여 년이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본인을 대신해서 군사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대립제가 유행하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방력은 약화되어만 갔습니다. 명나라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명나라는 북쪽으로는 몽골의 침략이, 그리고 남쪽 해안지대로는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어 나갔고요. 중국의 모든 왕조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황제가 많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전쟁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592년이 임진년이었기 때문에 임진년에 왜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13일에 부산진이 함락당했고 여기를 지키던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동래성을 지키고 있었던 동래부사 송상현이 죽임을 당하면서 남쪽 해안지대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내세웠던 전쟁의 명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명가도입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건데 조선은 길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도 먹고 명나라도 먹으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동래성도 함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의 진격할 곳은 바로 충주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충주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한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조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북방에서 여진족을 쓸어버리기로 유명했었던 신립이라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던 이 장군은 당연히 기병을 잘 운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조총을 가진 보병 부대였습니다. 자, 이런 전술상의 이유로 뿐만이 아니라 당시 근대 초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전열 보병제를 운용하고 있었던 이 일본의 조총 부대 앞에서 신립의 부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탄금대 전투에서 투입되었었던 부대들이 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던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고 바로 이 탄금대 전투에서 뒤에 남한강을 도는 이런 배수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신립장군까지 전사하고 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은 곧바로 한성으로 진격했고 선조는 급히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평양, 의주를 향해서 그리고 어, 조정을 둘로 나눠서 군조는 당시 왕세자였었던 광해군을
한테 맡겨서 광해군은 동쪽의 함경도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5월 2일에 한성에 함락이 되었고 조선은 전쟁 초반에 계속 일본군한테 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이 초반에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총부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군은 대체 어디서 조총부대를 가져왔느냐라는 것이었죠. 당시 신항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었던 포르투갈이 일본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근거에서 동아시아는 포르투갈의 항해권 내에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만의 이런 주장이고 우리는 포르투갈은 당연히 이제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어쨌든 포르투갈이 이렇게 동아시아로 찾아와서 일본한테 조총을 전해주게 되었고, 바로 이 조총부대 운용이 전국시대 통일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군은 그 당시에 조총부대를 가지고 조선을 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후부터 조선이 이제 서서히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은 바로 의병과 승병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반격할 수 있었던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고 이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관군이 이제 다시 반격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조선이 승리로 치닫게 되는데 그 첫 요인이 바로 의병과 승병의 활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병은 정식 군대는 아니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백성들의 군대, 그리고 승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승려들의 부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의병을 이끌었었던 장군이 대표적으로 곽재우, 고경명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북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인들은 대체로 이 살인들의 스승 중에서 조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식은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이 제자들은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옳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병 부대를 기꺼이 이끌었던 겁니다. 물론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런 향토 지방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향토 의병과 근왕 의병 그리고 승병들이 활약하면서 조선이 일본한테 반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수군의 활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 좌수영에서 활약했었던 이순신의 활약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의 수군 절도사, 즉 전라 좌수사였습니다. 이 전라 좌수사로서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옥포, 당포, 사천, 한산도로 이어지는 이 해전에서 거듭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해안 지대를 지킴으로써 일본군의 당시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군의 수륙 병진 작전은 육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제2군이 앞장서고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군량미와 수군이 바로 바다, 남해안을 거쳐서 서해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작전이 있었는데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게 되면서 바로 이 수륙병진 작전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이순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전라도 쪽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킴으로써 조선의 승리를 앞당기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순신이 거듭 활약하게 되니까 이순신은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아우르는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그 계기가 되었던 전투가 하객진 작전을 썼던 한산도 대첩이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3대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군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자연지형을 잘 이용했었던 조선의 배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배는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었던 반면에 일본군은 기동성이 빠른 첨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빠르고 섬도 많고 했었던 그런 조선의 남해안에는 이 첨저선이 조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평저선이었던 판옥선을 가지고 첨저선이었던 일본군의 세키부네와 안타케부네를 효과적으로 격파했습니다.
격파했던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명나라가 참전했다는 겁니다. 자, 명나라가 참전한 이유는 조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간다면 일본군이 요동지방으로 쳐들어갈 테고 요동지방까지 먹히게 되면 본인들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일본군이 치닫게 될 거니까 전선을 조선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조선으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 그 당시 명나라는 대외적인 군사 대치 상황도 좋지 않았고 재정 상황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황제도 그렇게 정치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참전은 사실 명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강한 대국이었지만요. 자, 이렇게 사라지면 이빨이 시리다라고 하는 이런 순망치한론을 내세워서 조선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요. 이 명나라 이호성이 이끄는 군대가 참전하면서 조명연합군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선봉장이 지키고 있었던 평양성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 전공을 세우면서 우쭐해진 명나라는 이제 서서히 실책을 벌이게 되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조선이 이제 휴전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의병과 승병의 활약, 수군의 활약 그리고 명군의 참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조선의 관군이 이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활약할 무렵에 경상도에 있었던 이 진주성에서는요, 이 진주성에 있었던 목사, 수령이죠. 이 진주 지역의 수령, 김시민이 이끄는 군대가 진주성을 효과적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게 제1차 진주성 전투 혹은 진주대첩입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참전할 무렵에 당시 도원수였던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지금 고양시에 가면 행주산성 거기입니다. 바로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대체로 이렇게 반격해 나가더라. 자, 그럼 결과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일본군한테 조선군이 계속 격파당했다. 관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고, 사실 의병과 수군이 활약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전쟁에서 조선이 밀린 기간은 초반 3달, 길게 잡아봐야 6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군이 밀렸다라고 하기에는 이순신도 관군을 이끄는 이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관군이 일방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임진왜란 세 가지 승전 요인은 의병과 승병의 활약 그리고 당시 승병장으로서 휴정, 유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군의 활약, 대표적인 수군 장군 이순신이 있었고,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충청도를 지키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더라. 세 번째 요인은 명나라의 참전입니다. 자,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되더라.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바로 평양선을 탈환하는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자, 이 이외에도 육지에서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성을 탈환하는 데도 성공하더라. 이 중에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을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크게 이긴 삼대첩이라고 부르더라. 자, 하지만 이렇게 승리를 거듭하면서 우쭐해진 명군은 조선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작정 벽제관이라는 곳으로 달려나갔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 무렵부터 명나라의 군대는 전쟁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자, 왜냐면 명나라는 사실 전쟁에 참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전선을 중국 땅으로만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들의 참전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교착되면서
전선이 조선 땅 내부로서 한정된 바로 이 타이밍이 명나라 군대의 참전 목적이 달성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선이 교착 상태에 벌어지게 되니까 명나라는 조선을 일방적으로 제치고 일본군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명나라는 일본한테 제안한 것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존의 일본 왕 대신 새로운 일본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명황제 공주를 일본 왕의 후비로 삼는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선한테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남부 4도, 경상, 전라, 충청, 경기 전부 다 곡창지대죠. 바로 이것을 일본에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선의 임해군과 광해군을 비롯한 왕자 그리고 대신들을 일본의 볼모, 즉 인질로 보낸다.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여러 신하들이 일본의 영원한 항복을 서약한다, 영원한 속국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3년 동안 진행되었었던 이 휴전 협상 기간 동안 조선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훈련도감을 새롭게 편성해서 어, 중앙군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근데 이 훈련도감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었던 데다가 일본군이 초반에 승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조총부대를 육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총부대를 조선에서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전쟁 과정에서 조선에 항복한 항외라고는 존재들이 있었고, 이 항외들이 일본군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어떤 조총을 쓰는지 전부 다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활약했었던 대표적인 항외로 김충선이라고 하는 일본군 장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살수, 사수, 포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4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되니 우리는 이 사건은 정유재란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무렵에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을 모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상우수사 원균이었고요. 바로 원균의 모함을 받아서 이순신이 파직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균이 이 삼도의 수군을 이끌고 무리하게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칠천량으로 쳐들어갔다가 이순신이 그동안 닦아놓은 많은 수군 전함과 수군 부대들을 많이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원균까지 죽은 이런 상황이 되자 선조는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이순신을 앉히게 됩니다. 수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통제영에 돌아온 이 이순신의 눈앞에 놓인 배들은 불과 한 12척 정도였습니다. 쓸만한 배가요. 그래서 바로 12척을 데리고 일본군 부대 300척이 넘는 이 일본군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물살이 강하고 그리고 섬들이 많은 굉장히 좁은 해협으로 일본군을 유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명량이라는 곳이었고 이 명량에서 일본군 전함들을 많이 격파해서 크게 또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량해전 혹은 명량대첩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직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으로부터 일본군 부대를 물리다, 즉 철병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고 일본군이 철병하는 가운데 이순신은 끝까지 일본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이라는 전투이고요. 이 전투를 끝으로 이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고 이순신도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휴전협상기관하고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고 했었고요. 이순신의 명량해전 그리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 전쟁은 8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8년 동안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 땅은 나라 꼴이 많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인구 많이 줄었을 겁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고, 포로로도 많이 잡혀갔었고, 뿐만이 아니라,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갔을 때 백성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와서 호적 대장과 토지 대장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파악하지 못한 인구와 농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은 문화재가 또 많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가운데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끝나게 되고 당시 임진왜란에 쳐들어오지 않았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른 다이묘들을 제치고 세키가와라 전투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면서 명나라가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는 국가의 힘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 틈을 타고 동쪽에서 명나라한테 7가지 원한을 갖고 있었던 누르하치라고 하는 아이신기로 부족장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부족장이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 명나라한테 복수를 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명나라 쇠퇴하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청나라한테 망하게 되었다. 일본도 도요토미 정권이 끝나고 에도막부가 세워졌다. 조선은 정작 전쟁터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 이후로도 3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북쪽에서 명나라와 후금의 대립이 서서히 표면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계속 전쟁 직후에 긴장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조선한테도 조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자, 때마침 에도막부에서 조선이랑 다시 국교를 맺고 싶다라는 제안을 보내왔고, 조선은 북방의 안정을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해서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맺고 그의 선행 작업으로서 그 승병장이었던 유정, 즉 사명대사를 일본에 파견해서 조선군 포로를 많이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조선은 정기적으로 1811년 때까지 통신사를 파견해서 일본과 교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가장 피해가 심했다. 그리고 이제 항외들의 항복을 받아서 승리를 또 앞당기기도 했더라. 그리고 아메리카 신작물도 들어왔습니다. 조선은 정작 나라가 유지되었던 반면에 일본은 에도막부가 세워졌고요. 명나라도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국력이 쇠퇴하더라. 그리고 일본과는 통신사를 교환하더라. 바로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방에 조금 더 국력을 이제 쏟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과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조선이 이 임진왜란 직후에 어떻게 전후복구 사업을 광해군 때 전개하였고, 이 광해군 때 이제 중립외교를 했던 것과 그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호란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호란 직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